반갑습니다. 오늘 첫날이죠. 강의에 대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2023년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올해를 위한 사실 농사를 좀 많이 지어 왔습니다. 그래서 문법 파트도 봤고, 또 언어적인 부분도 연습을 했고, 또 지문에 관계된 것도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원래 9, 10 과정에서 그 지문 특강을 했는데, 그때 이제 8주 과정에서 거의 7주 정도를 문학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을 볼 수 있는, 사실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 9, 10 과정에 지문 특강을 했지만 비문학적인 글보다는 문학 지문이 좀 또 많아가지고 그 작품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상대로 비문학적인 글에 대한 연습을 좀 적게 해가지고 요거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1월 달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주 동안에 요 비문학적인 글에 대한 문제 형태, 그 형태를 보면서 문제 푸는 연습 같은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것인데, 일단 뭐 야간이니까 내가 너무 빡빡하게 그렇게 수업을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모강 형태로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풀이하는 형태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앞면에는 문제들이 좀 많은데 제가 시간을 15분 정도 드린 것은 한번 미리 읽어보시라는 의미에서 문제를 풀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본수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십시오. 보통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비문학적인 글에 대한 문제의 출제 비중이 한 20문제에서 요즘은 한 7문제 이상까지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문학적인 글에 대한 문제의 출제 비중이 예전에 비해서 되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건 어쩌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파트예요, 사실은요. 읽고 해석해서 문제 풀면 되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하는 이유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빨리 그리고 정확히 답을 맞히기 위해서 그 요령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잘 맞추는 방법을 익히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하면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보통 문제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던데 보통 글을 쓸 때 이런 과정으로 글을 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쓸 것인가 주제를 정하고 주제가 정해지면 주제에 알맞은 글감을 모읍니다. 글감이 모아지면 대충 어떻게 쓸 것인가 글의 설계도인 계획표를 잡고 그리고 또 뭐 내가 한번 써봐야겠죠. 이제 계획표 설계도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한번 써봅니다. 지필 다 쓰고 나서 내가 잘 썼나 못 썼나 한번 다듬는 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글이 진행되는데 보통 우리 공무원 시험도 이 과정 속에서 거의 한 80% 이상의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최근 수능에서 이야기하는 화법 같은 것들, 말하기 방식이라든지 이런 화법에 관계된 내용들도 출제가 돼 가지고요. 플러스 알파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보게 될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비문학적인 글의 형태는 이 수업을 통해서 싹 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것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요 주제에 관계된 내용만 집중적으로 한번 보게 될 것이에요. 보통 뭐 말은 주제인데 뭐 주제 외에도 우리가 밑에 문장 그 박스 박스가 아니고 제목 한번 보실랍니까? 주제, 또 제목, 중심 내용, 요지, 필자의 궁극적 의도, 요약은 조금 결이 좀 다르지만 요약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주제에 관계된 내용들이죠. 오늘은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볼 것이고요. 다음 주는 요 내용에 대한 모의고사도 좀 보고 그리고 또 내용의 일치 문제 같은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같이 한번 해볼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쭉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의 비중은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주제, 제목 정하기부터 해서 나오는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에다 다시 내용의 일치 그리고 요즘 또 시간을 좀 많이 잡으면은 추론의 형태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직렬을 풀면하고 어떤 시험에서든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이 꼭 출제가 되죠.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특히 오늘은 요 내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습을 좀 해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본 수업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자리 한번 보십시오. 독해의 기본 이해 그래가지고 해놨는데 보면 이제 글을 잘 읽으면 되죠. 읽으면 되는데 되게 이제 우리 시험이 오른쪽 1번처럼 2번처럼 이렇게 단락이 주어집니다. 단락을 주고 단락에 대한 문제를 출제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에 대한 이해는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먼저 왼쪽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칠판 보십시오. 단락은 보통 이제 우리 국에서는 생각의 단위라 그럽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칸 띄우고 글이 시작되죠. 요게 약속입니다. 단락이 시작됐다는 표시예요. 또 가다가 다시 한 칸 띄우고 글이 시작됩니다. 이건 단락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단락 수기는 한 개의 생각이 꼭 담겨 있고 만약에 생각이 바뀌면 다시 단락을 바꿔서 적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지를 적을 때도 한 단락이 끝이 나면요 다시 줄을 바꿔서 한 칸 띄우고 글을 시작하죠. 이게 그 단락인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보통 그렇게 지문이 길지 않습니다. 뭐 길어봤자 한 3개, 4개 정도의 단락을 주는데 수능은 사실 오지 쓴다니까 기본적으로 5단락 이상의 긴 지문을 주죠. 근데 우리는 수능에 비해서 그 길이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본 이 내용들은 또 대부분 다 거의 99%가 기출 문제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제가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문이 그리 살인적으로 길지를 않죠. 수능처럼요. 우리 시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비해서 지문의 길이도 짧을 뿐 아니라 그 내용 수준 또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지면 뭐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정도의 수준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지문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보통 그 문제를 만들 때 가, 나, 다, 라 이렇게 이제 단락의 번호를 쭉 매기죠. 여기 단락입니다. 단락을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첫 문장. 보통 첫 문장은 중심 화제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주인공의 이름 정도는 소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 주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주제일 수도 있지만요. 반드시 주제라는 얘기는 아니고 보통 이야기 첫머리에 이 글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지에 대한 주인공의 이름 정도는 명사로 제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전개가 시작되죠. 뭐 전개의 내용이야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앞에 던진 이 문장이 좀 막연하거나 하면 참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실제 예를 통해서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겠는지 그 이유 정도의 설명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이 턱 던져지면 반드시 그대는 새끼 문장이 따라붙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근데 단락은 생각이 다니니까 이제 생각을 밝혀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접속을 통해서 추지 문장을 뒤에 두는 것입니다. 근데 통상은 추지를 두고 그대는 또 새끼 문장을 보통 하나 답니다. 부여 문장요. 이 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단락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단락의 모습이 아주 이상적인, 가장 전형적인 보통 작문 수업 시간에 다루는 아주 FM적인 글의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글이 다 이 형태를 지니지 않지만 보통 글은 이렇게 전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또 하나 더, 그 밑에 보십시오. 또 단락은 여러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장은 이렇습니다. 몇 개의 단어 혹은 몇 개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죠. 읽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용 덩어리별로 툭툭 끊어서 읽으십시오. 끊어서 읽어야 내용 파악이 훨씬 수월해지고 쉽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기본적으로 한 2등분 정도는 하십시오. 소위 주어부하고 서술부 한 2등분 정도는 하십시오. 주어부는 주어를 기점으로 쪼개겠죠. 근데 보통 주어부는 주어가 중요합니다. 주어 중요하고요. 주어 앞에 있는 것은 보통 수식어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제 서술부는 딱히 뭐 한 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어떨 때는 뭐 목적어가 중요할 때도 있고 부사가 중요할 때도 있고 한데 대개는 서술어들이 좀 중요한 편에 속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문장 속에 있는 단어, 어절들이 다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그중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그걸 구분하면서 읽는 연습. 사실 독해의 가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면서 읽는 연습. 이걸 의식하면서 한 몇 개의 예문만 읽어보셔도 독해의 감은 팍 생깁니다. 무작정 읽지 마시고 그 속에는 중요한 것이 있고 안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그중에서 중요한 문장, 중요한 단어를 위주로 찾으면서 읽을 것이야. 이렇게 해서 지문을 보면요. 지문이 굉장히 좀 쉬워져요. 답을 찾기도 굉장히 수월해지고 그 연습을 오늘 하게 될 것입니다. 됐고요. 자,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래, 중요한 것이 있고 안 중요한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 덩어리별로 툭툭 끊어서 읽으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타입니다. 이것저것 그것 같은 이런 지시어도 참 중요해요. 근데 이것은 순서 배열 문제 같은 거 할 때 참 중요하지만요. 보통 주제 파악이라든지 글의 내용을 파악할 때는 저는 사실 지시어보다는 접속어를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특히 제가 되게 아끼는 접속어가 4가지 있는데 그 4가지가 이거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이거 되게 중요하죠.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은 보통 결론 끄집어낼 때 쓰는 말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것은 다른 얘기로 넘어갈 때 어떤 다른 이야기로 전환될 때 쓰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보통
앞에 있는 내용보다 뒤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일 때 쓰는 역접 관계거든요. 그래서 뭐 접속어도 이 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저는 요 한 4개 정도를 적절히 좀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여하튼 이런 접속 놓으면 저는 거의 습관적으로 동그라미 치면서 읽는 습관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앞 문장의 관계 대묻기 그랬죠. 이거 뭔가면 글을 읽고 나서 꼭 되물어 보십시오. 하는 이유가 뭔가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읽은 이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문장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되묻는 것이에요. 이것도 뭐 오래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지금 오른쪽 1번, 2번 있죠. 그 2개 정도의 문장만 가지고 반복적으로 한 서너 번 정도만 연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의식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다 보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감각이 좀 생기거든요. 그 감각이 생길 때까지만 조금 연습하시면 돼요. 읽고 나서 내가 지금 읽은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몇 번만 연습하면 돼요. 몇 번만. 됐죠? 그 연습을 오늘 할 것입니다. 또 그래도 리듬이다 그러죠. 참 재미있게도 이렇습니다. 어떤 얘기가 퍽 던져지지 않습니까? 어떤 정보가 던져지면 그들은 반드시 이 정보에 대한 새끼 문장이 따라 붙습니다. 또 다시 어떤 새로운 정보가 던져집니다. 던져지면 이 정보에 대한 새끼 문장이 따라 붙습니다. 아니 가령 어떤 얘기를 던졌으면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최소한 그 이유 정도의 설명은 뒤에 있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보가 던져지면 그대는 반드시 그 정보에 따른 새끼 문장이 따라 붙더라 이 말입니다. 따지면 이것이 주가 되고요, 이것이 부가 되겠죠. 주가 중요한 것이고 부는 덜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분되는데, 이것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어떤 얘기를 던지면 그대는 새끼 문장이 따라 붙는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보는 것이에요. 또 오래 연습할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라인 1번, 2번 있죠. 이거 참 친숙할 것입니다. 이 문장은 외워도 좋으니까요. 이걸 통해서 독해에 대한 감을 확실히 좀 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 되면 나머지는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미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감각이 몸에 생기니까요. 지문을 읽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에요. 됐죠? 자, 우리 지금부터 이제 이 연습을 한번 해볼 것입니다. 근데 독해에 앞서 기본적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이 워낙 여러 개고 또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글을 짓기 때문에 어떤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개의 어떤 비법, 요령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독해 여러 방법들을 여러 식으로 막 제시를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읽기, 뭐 이렇게 여러 식으로, 또 선지를 볼 때 어떻게 대처해라, 이런 여러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여러 식이 오히려 또 우리 부담스럽게 만들더라고. 독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데 오히려 독해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왼쪽 담지를 안 했지만요, 왼쪽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이거예요. 그 밑에 적으십시오. 독해 진짜 딴 거 듣고 이 3가지입니다. 순발력요. 이 순발력이란 말로 수백 개의 독해 요령 방법들로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순발력이 빨리 움직이시면 됩니다. 어떻게 풀지 빨리 결정하시고요. 어떻게 읽을지 빨리 결정하시고요. 답을 어떻게 찍을 것인지 결정하시고요. 순발력. 두 번째, 말 바꾸기입니다. 문학 문제이든 비문학 문제이든 독해에 관계된 그 지문에 관계된 문제는요, 어떻게든 말을 바꿀 것입니다. 본문 속에 있는 그 용어를 이 아래 선지에서도 그대로 써먹을 것이다. 절대 그렇게 순진한 기대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좀 어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말을 무조건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말 바꾸기 잘 눈치채시면 출제자의 머리 꼭지에 써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장난치고 있네. 이거 말 바꿨네. 이거 이렇게 하면서요. 세 번째, 오늘은 아마 이거보다는 요 말 바꾸기, 순발력, 이게 조금 더 유행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음 주 되면 내용 일치 문제를 풀게 될 것이거든요. 그때는 분류. 글을 보면 분류하면서 읽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2개의 개념이나 3개의 개념이 제시되면서 이야기를 쭉 설명해 나가는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 A, B 2가지 개념이 나오면 A의 성격을 마치 B의 성격처럼 말하고요, B의 성격을 마치 A의 성격처럼 얘기해서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류가 필요한 것은 분류하면서 읽어라.
저는 사실 이 독해를 이 세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의 답을 잘 맞추는 방법을 연습할 것인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것만 느끼셔도 오늘 수업은 다 된 것입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보는데요. 오른쪽 1번 한번 보십시오. 글의 중심 내용, 적합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사실은 1번, 2번 이 예문을 요거는 좀 다른 거 써먹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예문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당분간도 계속 이걸 써야 될 것 같아요. 쓰는데 이건 문장을 암겨주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과정을 잘 한번 익혀보십시오.